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19분 40초 들어갑니다. 행간 시작하겠는데요. 잠깐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안대희 총리 내정자 자진 사퇴 이후 국정조사 이런 거 계속 겹치면서 지금 또 인사추천위원장도 비서실장이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 요구는 오래전부터 받아왔는데 언제쯤 물러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 역시 그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으시다라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 말씀이에요. 그런 걸 느끼겠고, 아주 합리적 근거도 갖춰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많이 올려주시고 그렇네요. 폴코님께서는 선거 전날 발표할 특급 기사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효과적인 건 김기춘 사퇴겠지만 지만 씨나 그 목사 사위 사이에서 파워게임 하는 듯 하던데 이러면서 올려주셨고, 물잡이님께서는 김기춘이 사퇴하거나 다른 자리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야, 이건 참 예. 왕싸가지님을 너무 자주 인용한다고는 말씀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소방공무원 인터뷰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은 2013년까지만 해도 화재 진압 도중에 다치면 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어서 숨어서 자비로 치료를 한다는데 과연 이럴까요?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한번 하고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야말로 빅 뉴스인 거고 왜 그러는지 좀 깊이 들어가 봐야 할 아이템 같습니다. 설마 아직 저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서 검찰, 경찰, 해경 등이 받고 있는 혜택에 비하면 소방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히 적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뷰는 추진하겠습니다. 견해 감사하고요. 오늘도 역시 저희 애청자분들의 신속한 검색과 이미지 올려주시는 거, 다시 보는 김재원과 김무성, 그래서 오케이 마린 님이 문자 메시지와 사과하는 장면 올려주셨네요. 제 질문할 때 뉘앙스가 좀 그랬습니까? 내가 좋아 님께서 하셨고, 인사를 안 받아주는 김무성 의원 이렇게 올렸고, 조금 보니까 아까 박원순 현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영화계의 보물이죠. 박찬욱 감독과 가만히 서 있고 그냥 살짝 웃기만 해도 멋있는 남자 유지태, 이 두 사람을 양옆에 두고 박원순 시장, 좋습니다. 박원순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같이 사진을 찍었네요. 네, 유지태 이 사람 결혼했나요? 전혀 늙지를 않아요. 결혼했어요. 변 PD가 결혼했다 그러네요. 아까 한국일보 양 기자한테 오타 그 말은요, 그 양 기자가 자기 코너 들어가기 직전에 불과 1, 2분 전에 보낼 때도 있고 한데, 그 질문지 이제 자기가 오늘 고른 아이템 그걸 보냅니다. 그럼 이제 제 앞에 있는 모니터에 그걸 이렇게 좀 글자를 크게 굵게 해서 띄우는데 급히 보내느라고 오타를 냈더라고요. 국무총리 후보자 하마평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라고 그래서 저는 저게 지금 무슨 소린가, 국회에 큰 사단이 났나, 정의화에서 바뀌었나, 내가 미처 놓친 뉴스가 있었나 그러면서 그랬었던 저간의 사정입니다. 네, 행간 첫 번째는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양 기자와 그 전 브리핑도 있었으니까요. 우선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사흘째 국회에서 국정조사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잠정 합의까지 이른 협상을 파기했다.
29일 오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특위 간사가 오전 10시 15분에 전화를 해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조원진 간사는 전날까지 잠정 합의에 이른 상황을 새정치연합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는 이유로 협상을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협상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전혀 없었다. 새누리당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공개하면 안 되는 협상 과정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협상 결렬 선언과 관련해서는 조원진 간사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네. 국회의원은 아시다시피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검사는 헌법기관에 준하죠. 그래서 헌법적 지위로만 보면 참 대단한 겁니다. 정부가 하나의 헌법기관인 거죠. 정부 전체. 한 20-30만 명이 일하고 있는 그 수반이 대통령인 것이고요. 그런데 국회의원 300명은 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에요.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과반이 지금 깨졌나요? 아무튼 제1 과반을 왔다 갔다 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우선 측은하다. 둘째, 30년 전, 40년 전 신문에도 거수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시 박정희 의장, 박정희 대통령, 유신 이렇게 거칠 때요. 지금도 그때로부터 나아진 게 없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여당은 거수기에 그치진 않았죠. 대통령을 비판하고 아주 매섭게 몰아치고 분열되기도 하고 FTA 같은 거 가지고는 아주 강하게 오히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보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FTA를 놓고 대통령을 더 세게 사납게 몰아치고 정부를 몰아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유독 보수 정권들에서는 똑같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여당, 야당,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수기를 자임하는 대단히 작아지는 자기의 자존감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영장류, 포유동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 그게 아주 궁금해요.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제 오늘 밤에 하겠다고 하니 속보 변하신 상황은 들으셨고 저도 그럼 발언을 조금 포커스를 바꿔서 줄이죠. 맨 처음에 국정조사 계획서 이거 못하겠다. 증인 명시하자 그랬더니 야당에서 증인 명시하자 그랬더니 이완구 대표가 그랬잖아요. 유가족들 앞에 와서 국회에는 국회 법과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죠. 찾아봤더니 6번이나 있던데요. 김선일 씨 피랍 사건 때 그때는 외무부 장관 누구 이름까지 딱 박아서 했고요. 삼풍백화점 그때도 한보 사건 한보비리 정태수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경우에 총 98명 구체적 증인들이 이름 박았어요. 조금만 조사해보면 나올 걸 가지고 왜 거짓말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철면피처럼 하는지 말이죠. 일단 말이 안 되는 걸 끄집어내서 한번 시간 좀 벌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리 대원군이니 왕실장이니 하더라도 대통령도 실은 조사 대상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조사 대상이 지금 조사해서 잘못되다 보면 덜크덕 쇠고랑 채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국정조사잖아요. 말 그대로. 말로만 무한 책임진다고 그러고 결국 실갱이 끝에 대통령은 제외했죠. 유가족들도 암묵적으로 양보를 했고. 이제는 그 김기춘 실장 보호하겠다고 그렇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법적인 지위를 따져봅시다. 김기춘 실장은 그냥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장관급보다 예우는 좀 더 받겠지만은. 국회의원은 4년간 헌법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민의 대표예요.
그런데 헌법으로부터 지위를 받고 보호를 받는 특권도 인정되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높은 공무원 하나 앞에서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 볼 때, 기계가 저렇게 없나? 그리고 이 사람들 2, 3년 후면 다시 선거 치를 텐데 그때도 김기춘 실장 눈치 봐가며 공천을 거기서 사인 받아오고 이럴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결국 표 찍어줄 사람은 국민인데 이 사람들은 어느 국민을 두려워하고 어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안쓰럽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새정치 어쩌고 그러면서 국회의원 정수 줄이자 그랬을 때 왜 갑자기 이상한 봉창을 두드리시나 저분은 그랬는데 여당의 거수기 같은 의원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오전에 한때 틀었지 않습니까? 원인 무효다 이러면서 이제껏 합의했던 거 없다고. 아마 청와대하고 좀 교섭을 했는데 좋은 소리 못 들었겠죠. 기관장이 보고를 한다. 그 말을 꼭 넣어야 돼? 그럼 내가 가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 이런 소리 왔겠죠. 그러던 차에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문 앞에 기자들 계속 뻗치기 몇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한 발씩 물러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랬다고 트집 잡아서 무효라 이 얘기는 한마디로 그 애들 무슨 토라져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 품위가 없다. 자존감이 없다. 구의회 의원쯤이나 하면은 딱 맞겠다. 토라질 때 하는 짓들 보면 말이에요. 뭐 안 하겠다고 드는 이유도 그렇고. 지금 아마 11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에 한 명씩 뽑게 돼 있는 그렇죠? 아마 국회의원 인구 편차 선거구 획정할 때 말이에요. 안쓰럽고 딱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권한의 실질은 너무 큽니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탄핵해서 대통령 직무를 얼마간 중지시키기도 했었잖아요. 국회의원들을 자존감 높이는 것. 국회의원의 수준이 결국 거울에 비친 나, 국민의 대표니까 어쨌거나. 그렇다면 닭과 달걀의 문제겠지만 나의 모습을 못 따라오는 나의 대표면 그럼 바꿔치거나 혼을 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행간 두 번째 것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YS 때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을 수치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던데 하는 내용의 하는 요지의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야, 이강윤의 오늘에서 머니투데이 기사도 이렇게 언급하게 되리라고는 잘 생각 못했네요. 한 대목 들어보시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과 김영삼 이명박 정부 10년의 성과를 각종 통계 지표로 분석한 자료가 공개됐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5주기를 맞아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에서 기록한 각종 통계 수치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한 민주정부가 유능한 33가지 지표를 책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경제, 민생, 양극화, 산업, 정부와 국가 경쟁력, 복지, 사회, 인권과 언론, 안보와 평화 등 9개 분야에 걸쳐 100여 개의 통계표를 활용한 33가지 지표로 구성됐다. 이 책에 따르면 경제 부분에서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이 김영삼 이명박 정부 당시에 비해 월등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 김영삼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로 국가 경제를 파탄냈지만 김대중 정권은 2년 만인 1999년 경제 성장률을 10.7%로 끌어올렸다. 노무현 정부 역시 안정되게 4%대 성장을 이어가며 사상 최초로 주가지수 2000시대, 수출 3천억 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5년간 2.9%의 낮은 성장률에 머물렀다. 특히 미국 CIA가 2013년 공개한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경제 성장률 세계 순위는 117위로 2년 만에 60단계나 급락했다고 비판했다. 네, 방금 들으신 그 맨 마지막 문장 줄이 아주 충격적이죠.
제가 이 기사를 조금 고른 이유는요. 하루 이틀 좀 묵은 기사인데 보수 측에서 항상 즐겨 쓰는 말이 잃어버린 10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럼 마치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뭣도 아닌 완벽한 경제정책 없이 실정에 빠져서 무기력해졌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하고 워딩이 똑같아요. 일본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상징 효과, 연상 효과를 노린 건지 어쩐지 아무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막 기회만 있으면 말하는데, 자, 수치로 한번 그럼 정말 따져보자. 경제, 실증주의자들, 수치로 꼼짝 못 하잖아요. 그리고 수치는 분명히 객관화된, 계량화된 데이터니까 수치 앞에선 누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관점에 따른 수치라는 건 없죠. 통계 방법,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조사 목적 이걸 달리해서는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유엔에서부터 쓰고 있고 경제학계에서 주요 통계 재정 지표 재정 관련 지표 이런 거 하는 산출하는 방법 어디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이른바 글로벌리 하게 객관적으로. 그랬더니 웬걸 잃어버린 게 아니고 김영삼, 이명박 때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건 지금 들으신 거고, 이명박 정부 때 60단계나 급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성장률 세계 순위가 117위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117위 무슨 OECD 멤버, 그래서 OECD 세계 24개 국가잖아요. 참, 김영삼 정부 때는 굳이 올라가고 싶진 않지만 여기 같이 비교를 한 거니까. IMF 때문에 국민소득 반토막 난 거 김대중 정부 때 겨우겨우 어떻게 이렇게 수습한 거 아닙니까? 그때 우스갯소리로 솥만 넘겨줬는데 보니까 뭘 하도 긁어먹어서 솥 바닥에 구멍이 나 있더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일자리 만들겠다고 선거 구호는 외쳤지만 김영삼 정부 때 이른바 평생직장 신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유동성 없어지고 사회 안전망 없는 채로 불안해지다가 경제 망가지니까 바로 IMF 맞아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때 금리가 24%까지 올라가고 이랬던 나는데 IMF 요구했던 거 우린 그대로 다 충실히 수행했죠. 지금 유럽은 그렇지 않죠. IMF 주문대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너무 고단히 처방을 했다는 것도 나중에 IMF의 깡두시 총재가 나중에 몇 년 있다 인정한 바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가혹한 주사를 맞아가면서도 김대중 정부 때 이겨냈어요. 금 모으기 정신은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의 앙등, 폭등을 못 잡았고 그게 심리적으로 주었던 타격,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서민들에게 경제적 그늘을 지게 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지, 나머지 수치는 의외로 좋게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걸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디서 논쟁을 하시거나 그럴 때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객관적인 팩트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다 공부들 다 하셨겠지만 간명하게 정리를 했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아시다시피 노무현 재단에서 나와 있는 하나의 연구재단인 것이죠. 네, 사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거기도 뭐가 있어요. 미래자 들어가는 거기서도 이명박 정부 마지막 년하고 박근혜 정부 첫 해가 민생지수가 제일 나쁘다고 그렇게 해서 밝혔죠, 수차에.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여기서 언급해서 인용해서 언급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두 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통계하고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 그거 두 개 갖다 놓고 보면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겠네요. 네. 오늘 행가는 이 두 건으로 하겠습니다.